자, 금일은 문화복지개론 제12주차입니다. 12주차 제9장 아동 및 청소년 문화복지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및 청소년 문화복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계층, 취향, 그리고 교육으로부터 해서 아동, 청소년 문화복지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시를 하나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시 윈도우는 화롭게 장식되어 있었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즐겁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길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더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어머니는 이러한 모든 풍경과 환경은 아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홀로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참 거닐다 보니 아들이 어머니 코트에 매달려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 신발끈이 풀리는 것을 본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풀린 신발끈을 다시 메어주었다. 신발끈을 다 매고 난 후 무심코 고개를 들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 아이는 지금 어머니와 생각과는 다르게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신발끈이 풀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 신발끈을 다시 무릎 꿇고 메어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어머니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놀랐는가 보겠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멋있게 반짝이는 불빛도 쇼윈도우도 장난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 어머니의 눈높이와 아이의 눈높이는 다릅니다. 키 작은 아이는 많은 인파 속에 묻혀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굵은 다리와 엉덩이들이 서로 밀고 부딪히면서 바삐 움직이는 흉한 모습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이 눈높이로 처음 본 세상이었다. 자, 아이 눈높이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눈높이와는 전혀 별개였었고요. 어머니는 크게 놀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는 자기 기준으로 한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 이 큰 문제점이 발견되죠. 우리 세상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즉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즉 어른의 생각과 사고로 아이들을 갖다 그 틀에 갖고 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모든 경험도 모든 능력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 문화복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산업화가 돼 가는 과정에서요. 또 인구가 자꾸만 많아지니까 강력한 산업재한 캠페인도 벌이고요.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즉 하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은 오늘날 저출산으로 이어졌고요. 이 저출산이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출산은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알아보면요. 대개 우리 그 가치관과 문화와 건강, 시간, 비용 등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치관은 자녀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죠. 왜? 기회 비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고요. 문화는 지금 미혼모 및 동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건강은 만호나
길어진 자녀 타울, 경제 활동에 참여가 증가되고 있고요. 또 환경 오염에 따라서 불임이 되는 그러한 사태도 발전됐고, 시간도 일가정이 곤란하죠. 이제는 여성도 전업주부가 아니라 일을 함으로 해서 근로시간이 증가됐고요. 여성의 사회 활동이 참여됐고,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이 유지가 깨졌죠. 그리고 양육의 사적인 원망이 사적 지원이 약화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적 지원망이 약화는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낼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를 두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양육비가 증가됐죠. 보육, 사교육비가 증가됐고,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증가, 자녀의 독립시기 지원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일부 정부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건 택도 없죠. 그래서 고용 불안정과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됨으로 해서 이것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어졌고요. 이러한 것은 인구학적 역량으로서 인구가 감소됐고 고령화의 압축적인 진행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총인구는 줄어들고 이 총인구가 늘어서 분석해본 유소년 인구도 줄어들고요. 또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로 줄어든 것으로 봤는데요. 이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그리고 개인적 영향이 있는데요. 경제적 영향은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돌아와 국가 경쟁이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자, 젊은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적고요. 노인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정부의 재정 수지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학령인구 감소죠. 지금 점차 아이들이 줄어서요. 초등학교는 말할 거 없거냐. 대학생들도 지금 점차 줄어서 학교가 폐교돼야 될 그런 입장까지 오고 있죠. 국방 자원도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 생활 만족도는 저하되고 개인의 조세 부담 증가 및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됨으로 해서 당연히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출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우리 경제, 사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인 것입니다. 자, 고령화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저들고 노인이 많아짐으로 해서 고령화가 되죠.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총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기술 발전과 의학의 발달이 접목됐죠. 인류는요, 비누가 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치약과 칫솔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100세 시대에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저출산이 겹쳐서 유소년 인구가 절벽에 가깝도록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령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요. 청장년층과 노인이 일자리를 경쟁함으로 해서 청장년층이 지금 무직자가 많죠.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가족 보편화로 인해서 노인 소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노동력 상실은 노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갖고 오는 사회적인 문제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봐서는 생산 가능성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고 또 노인 복지비 증가는 국가 재정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서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돼서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실버 산업이 발달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아동 청소년의 문화 복지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층과 취향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교육학자인 루피어는요, 계층 이동 사다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사회 계층은요, 빈곤층과 중산층과 또 부유층으로 나눈다고 얘기했고요. 이들은요, 생활 양식과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유의 빈곤층과 중산층과 부유층이 다른데, 자, 빈곤층 한번 볼까요? 빈곤층의 부모는 식사를 할 때요, 가족의 대화가 너 배부르게 먹었냐고 물어보죠. 반해서 중산층은 맛있게 먹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요, 또 맛있는 음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유층은 그게 아니죠. 음식이 보기 좋았니? 예식인 것도 가미된다는 겁니다. 옷을 선택할 때도, 자, 빈곤층은 내 개성을 표현하는 스타일 정도지만은요, 그러나 중산층은 품질과 디자인이죠. 어떤 메이커가 만드느냐, 옷 재질은 뭐냐, 이런 것들 따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유층은 어떠냐, 디자이너와 일성, 어떤 디자이너가 만드느냐, 예술적인 가치이냐, 이것이 전체 우리 한국으로 한국에 딱 한 벌밖에 없는 것이냐, 두 벌밖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것도 맞죠. 빈곤층은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중산층은 미래는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부유층은 전통과 역사, 과거의 역사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다리는요,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 각기 재산에 관한 생각, 돈, 교육, 가정 구성, 사랑, 유머 소재가 이 점차적으로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층 취향 그리고 교육의 로비 피안이 얘기하는 계층의 사다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신구의 인문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클레멘트 코스의 개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올 쇼리스는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저서에서 그가 인문학 교육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을 여성 재소자 비니스 워커의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리 쇼리스 이그는 그 대단히 유명한 교수죠. 인문학자 교수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여성 흑인 재소자인 비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비니스와의 대화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올리스가 비니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왜 가난한 것 같나요? 라고 물으니까요. 비니스가 갑자기 뜻밖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 즉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얼소리스가 물어봤죠. 아니, 정신적인 삶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보니까 비니스가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그 애들을 영국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에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곳에서 시내 중심가의 사람들 정책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쇼리스. 무슨 뜻인지. 예,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길거리에 방치된 그 애들에게 도덕적 대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이 아이들에게 일반인들이, 부유층 아이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 세계를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얼쇼리스는 클레멘트 코스를 갖다가 개설하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그 다음에 그 사회 계층으로 손가락질 받는 뭐 매춘부도 있고요. 이 분들 한 30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얼소리스가 클레멘트 코스라는 대학교에 과정을 개설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교수진들은 사회적으로 초명한 유명 교수들 갖다가
선정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했고요.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 보니까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죠.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 사람들한테 교육된다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저들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몇 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을 한 사람들에게는 기술을 주기도 했고요. 또 이들이 삶이 바꿔지니까 취직도 하게 됐고요. 열심히 자기 일을 갖다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클레멘트 희망 인문학은 우리 한국에까지 열풍을 불었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문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많이 번역돼 나왔죠. 제가 저희 스승인 분이 이것을 갖다가 최초로 번역을 해서 제가 이것을 읽어봤고요. 저도 이 신문학의 인문학을 통해서 바로 문화복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됐던 것입니다. 자, 희망의 인문학은 제가 여러분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료실에다가 동영상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프리디의 이 구별짓기, 즉 문화복지라는 것을 갖다 있어는 문화자본론을 갖다 얘기했는데요. 자, 자본에는 사회자본도 있고 경제자본도 있고 문화자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본은 뭐냐면은 경제자본은요, 어, 상품을 구개하기 위해서 돈과 물적인 대상물을 갖다가 우리는 경제자본이라고 하고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소속 등이 동원되는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화자본이 있는데요.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이렇게 체화된 문화자본과 객관적 문화자본, 그 다음에 제도적 문화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 세 가지 분류를 한번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체화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몸짓과 외모, 또 자세와 표정, 또 식습관이 있죠. 어떤 음식을 먹고 음료 습관은 어떻고 말투와 사용하는 어휘는 어떻고 교양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사회과정 속에 전조되어 신체와 정신에 오래 적던 청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저절로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체화된 문화자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들이 이 사람의 체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깡패가 하는 습성과 그래도 인류 귀족의 자제 같은 그런 사람들, 인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생활 스타일, 체화된 습관은 다르잖아요. 다음에 객관적 문화 자본입니다. 이것은 자, 객관화된 작품이 뭐 문화 작품이라든가요, 뭐 미술 작품, 또 문화 유적, 악기, 기계나 도구, 건물 등의 상품을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또 경제적인 가치로 소유권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런 가치 있는 대상물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상속을 받다든가 또는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객관에도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치 있는 대상물이에요. 이걸 축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도적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뭐 돈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은 이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 자본은 상속이 안 되죠. 어떤 거냐면 교육제도가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졌느냐, 중학교 졸업장 받았냐,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느냐. 대학도 이왕이면 뭐 박사나 석사냐, 학사냐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 같은 졸업장 같은 것들이 이어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격증을 가지면요. 만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다르죠. 이것이 바로 제도적 문화 자본인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교육 자격 또는 뭐 학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뭐 교육받은 횟수 같은 것 얘기했죠. 여기에 상징적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징적 자본이라는 것은
상징적 토대가장 필요하는 신용. 괜히 신용과 명예, 미덕 이런 거 있잖아.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좀 질치하지 못해. 이런 신용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 문제가 분명하지 못해. 이런 그 신용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상징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뒤에는 중요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 읽어보고요. 제가 문화 자본론이 뭔지를 갖다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층의 문화를 상징하는 오페라, 캐비어와 골프, 값비싼 미술품,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부잣집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고급 취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접한다고 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최근 칸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주인공의 가족들은 우연히 부잣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죠. 반지하에서 살면서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비싼 음식, 넓은 집,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취미 등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는 이런 현상을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비투스의 사전적 정의는 계급의 관행을 재생산하는 원칙인데 쉽게 말하자면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환경 등에 따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입고 보고 먹는 모든 것들, 개인의 취향이라고 불리는 영역의 것들이 우리의 계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비투스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루디에가 언급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문화자본이란 문화도 화폐처럼 자본으로 축적되어 후대에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제적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전수되는 문화자본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특정 계급에서 형성된 문화자본, 예를 들면 취향이나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는 취미활동이나 취향은 내적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경제적, 사회적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아비투스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신분제가 철폐된 사회이며 돈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계급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비투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축적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만으로는 진짜 뼈대 있는 상류 계급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아비투스로 구분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졸부와 진짜 부자가 갈리게 되죠. 졸부는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류층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잘 들어봤나요? 여기 아비투스라고 했는데요. 아비투스는 불란서인데요. 그 영어 헵스, 즉 습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직계 문화자문에서 아마 잘 들어봤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루비 페인이 제시한 자원의 본질, 도대체 자원이 뭐냐? 여기는 재정적 자원이 있고요. 또 정서적 자원, 그리고 지적 자원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적 능력을 기술하죠. 읽기를 한다든가 쓰기를 한다든가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 있고요. 영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자원. 그 다음에 신체적 자원이 있죠. 신체의 건강 활동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으로서는 친구, 가족, 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 역할 모델이 있죠. 그 다음에 불문율 지식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루이 페인이나 아까 여러분들 했던 어일 소리스, 페르 브레데 등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생애 과정의 초기 단계인 아동, 청소년 시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뭐라고요? 교육입니다. 교육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청소년 시기 초기 등에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특히 빈곤 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자원을 습득하는 것이 이후의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문화적 자본은 뭐냐? 자, 아동기에 축적되지 못한 문화적 자본은요,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특히 중고등 시절의 청소년들은 감정이 깊고 기복이 심한 생애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만약 아동기에 형성해야 하는 정서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능력 같은 문화적 자본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고 탈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설명은 아동기의 이러한 정서적인 내용들을 획득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청소년기의 비행선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디어와 문화 산업의 발전은 이와 같은 문화적 자본을 청소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내용이나 형식의 문화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 미술, 스타일 등에 대한 몰입이나 열정 등으로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 형성할 수 없는 것들을 미디어와 문화 산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 미디어 문화 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문화적 자본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여기 얘기했듯이 음악 또는 뭐 미술, 스타일 등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쥐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 가정 및 복지시설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산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은 아동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문화적 자본은 단기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습득해야 하며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영향을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는 다 그 사람의 고유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품격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고 또 여러분들이 가급적 고상한 취미도 기르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적 자본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자, 아동 청소년 문화적 착취는 복지 교육 정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각종 프로그램들이죠. 드림 스타트 산업이 있고요. 그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있고, 사회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청산도 지원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우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1회차 교육을 마치고 2회차 교육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